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기가 막힌 소식 하나가 들어왔네요. 푸틴의 딸, 지금 이 사진은 상당히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미모가 어디로 갔는지 다 달아나고 없는데 그래도 좀 상쾌한 사진을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푸틴의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올해 36살입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응하는 기구의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즈지 등이 현지 시간 13일 오늘이죠 보도했습니다. 티코노바가 재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요직을 맡으면서 푸틴의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티코노바는 최근 러시아 최대의 재계 이익단체인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 RSPP 공동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가 굉장히 수상한 단체죠.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러시아 경제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러시아 사업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올리가르히들이죠. 즉 자신들이 부정한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왕창 돈을 버는 대가로 푸틴한테 극도의 충성을 바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러시아 기업인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인들은 이미 다 국외로 탈출했고 남아있는 기업들은 그렇죠.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푸틴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푸틴의 눈치를 보면 돈을 왕창 벌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부패의 고리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특히 RCPP는 러시아 경제가 서방 제품과 기술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즉 서방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그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제가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서 제3국을 거친 수입로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상적인 루트로는 전부 제재에 걸려가지고 러시아로 수입이 안 되니까 제3국 명의로, 이를테면 벨라루스나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아직도 푸틴 편을 들어주고 있는 나라들의 명의로 물건을 사서 그것을 러시아로 공수해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런 루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RSPP입니다. 티코노바가 서방의 제재 조치로 공급로가 어려워진, 공급 확보가 안 되는 수입품의 대체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은 건데, 이것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닐 때는 뭐가 있습니까? 막대한 이익이 돌아다니게 되죠. 정상적인 무역으로 들어오면 100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것저것을 거치면 200원에 들어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또 따라붙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직접 러시아의 권력을 관리하는 쪽에 서 있게 되죠. 왜냐? 돈도 있고 그런 막강한 파워, 즉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파워, 말하자면 밀수 조직 파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게 쉽습니까?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니까 권력에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즉 대통령의 직 이런 것은, 러시아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선거를 거치지 않는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을 딱 이렇게 거머쥐는 겁니다. RSPP는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 모든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런 러시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정부 조직으로 그동안 크레물린 궁에 충성을 다 바쳐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는 푸틴의 이번 결정을 두고 티코노바가 정치에서 한 역할을 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노바는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의원으로 선출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았습니다. 티코노바는 푸틴의 전처 류드밀라 푸티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해군 예비역 장성 아들과 열애설이 불거져가지고 이 티코노바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루머도 많이 돌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대를 외면하고 최연소 억만장자인 키릴 샤말로프와 2013년에 결혼을 했다가 5년 뒤 2018년에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지 둘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혼자 사는데, 이 티코노바가 권력의 정점에 가장 가까운, 독재 권력의 정점에 가장 가까우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줄과 권력의 줄을 지어야 되죠. 그리고 권력의 줄은 아버지 끝발보다 더 좋은 끝발은 없고 돈줄까지 거머쥐게 되면 권력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티코노바가 이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아버지가 밀어주니까, 독재자가 독재자의 파워로 밀어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해서 물건을 사온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도 남는다, 그것까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물건을 사올 수 있는 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루블 말고
유로화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러시아 푸틴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EU가 가스 등 자원 구매로 보내는 돈, 이것만 하루에 7, 8억 유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런데 러시아는 이 7, 8억 유로 중에서 전쟁 자금으로 하루에 약 4억 유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3, 4억 유로가 남죠. 그걸로 러시아인들이 쓰는 생필품과 그 다음에 군수품, 기타 모든 물건을 외국에서 조달해 나와야 되는데 서방에서는 안 판다 하고 딱 붙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밀수를 해야 되는데 푸틴의 둘째 딸이 이제 밀수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푸틴의 둘째 딸이 그것을 맡는다고 하면 돈은 한 3, 4억 루블 있으니까 와우, 돈 많으니까 잘할 수 있겠다. 천만에요. 그 3, 4억 루블을 자기네 러시아 국민들, 지금 밥그릇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겼죠. 그 실업 급여 나가는 것 충당하기에도 바쁜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경제 전문가로 비즈니스 스쿨의 막심 미로노프 교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요 주장한 게 벌써 제법 됐죠.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의문이 있죠. 다만 제재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뭐냐? 러시아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고 일부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5월달 자동차 판매는 83.5%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괴한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안전벨트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ABS도 없고 이런 러시아의 신차 그란타 클래식 2022 이런 차를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83.5%가 감소했는데 차가 웃겨서 안 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데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철판, 철강, 납, 다이아가 고무로 만들어지죠. 고무, 자동차 부품 등의 주요 구매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회사인데 그 납품처가 또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죠. 그러면 그 납품처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러시아에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굽니까?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입니다. 뭐라고? 러시아가 못조차 만들지 않고 수입에 의존한다고? 아니, 못을 만드는 기술이나 과학이 러시아에 왜 없겠습니까? 러시아는 달나라에도 로켓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못을 못 만든다고? 아니에요. 못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못을 만드는 공장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수입해서 쓰기 좋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수입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그게 탁 막혔어요. 막히면은 그 수요를 누군가 충당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푸틴의 딸, 둘째 딸이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저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죠.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거죠. 단시일 내, 그것도 짧은 시간 내. 수십만의 러시아인이 일자리를 잃고 돈이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로노프 교수는 물론 제재는 군사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정확히 누구도 모른다. 즉 그들은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전쟁터에서는 사람을 쏘잖아요. 그러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적 능력과 무기 생산 능력, 급여 지불 능력, 예산을 절감할 능력 등등 모든 것을 악화시켜버린다. 러시아는 그렇게 하루에 7, 8억 유로를 벌어들이면서도 4월달에 적자 예산 났고 5월달에 적자 예산 났고 6월달에 적자도 났습니다. 예산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러시아의 수입원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세금은 안 들어오고 석유나 가스 판돈으로 세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채운다는 겁니다. 적자 예산이 있고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고 러시아가 현재 모든 시장에서 차단되어 있다면 당장 러시아 경제는 누군가를 해고해야 되는 거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 정부는 곧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줘야 되고 사회적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 벌써 4개월이 넘고 5개월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러시아는 현대 미사일이 거의 완전히 소진돼 버렸고 지금 현대적 미사일은 뉴스 보시죠. 하루에 몇 개 쏩니까? 하루에 100개도 제대로 못 쏘죠. 10개는 제대로 쏘고 있습니까? 현대 미사일도
코갈이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고 현대미사일이 떨어지니까 뭘로 충당합니까? 포탄을 6만 발씩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포탄 6만 발 쏘면 6만 명이 죽나요? 아니요. 6만 발 쏘면 우크라이나 군 한 100명 정도 사상시킵니다. 포탄이란 게 원래 그렇거든요. 6만 발 정도 와 쏴가 어느 놈이 맞든 맞아라 하고 쏘는 건데 미국의 포탄은 안 그렇죠. 정확하게 무기고 같은 데가 딱 쪽집게처럼 찍어버리잖아요. 러시아는 그럴 수 있는 현대식 무기는 이미 다 쓰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을 그냥 퍼붓다 보니까 애꿎은 아파트 같은 데 떨어져 버린 거죠. 아파트를 겨냥하고 쏠 수도 있겠지만은 러시아가 이미 정밀 타격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죠. 제 뒤에 나오고 있는 이 공장이 탱크 공장입니다. 우랄 바곤드자드 문 닫았습니다. 탱크 공장 자체가 분명히 탱크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품이 없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볼트라든지 나사못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수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랄 바곤드자드에서 생산되는 탱크의 5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미국 부품이 5%, 나머지 45%는 유럽 부품. 이게 없으니까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못하는 겁니다. 부품이 없어서.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대줄 것이냐? 아무도 그런 거를 러시아에 주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자체로는 그런 것들을 당장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조차 생산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못부터 만들려고 그러면 산업 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심지어는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오래된 T-62 탱크의 포장도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탱크 비슷하게 생긴 것을 전장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상한데 그런 무기를 끌고 싸워야 되는 러시아 군인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하루에 6만 발을 쏘아 대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성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미국이 하이마스 딱 보내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리죠. 하이마스 하나로 러시아 6만 발의 포탄을 상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거 뭔가 잘못돼 가는 것 아닌가 하고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그게 끝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순간 끝이라는 거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탈출할. 러시아는 매일 4억 유로를 전쟁터에 쏟아붓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매일 7, 8억 유로를 쏘아댑니다. 보태주는 거죠. 완전히. 가스, 석유 사느라고 돈 보태주는 거죠. 그런데 그 7, 8억 유로 가지고 푸틴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부품이 없어서 문제고 돈이 없으면 돈이 떨어져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굶게 생겼고 어느 쪽으로 가도 다 딜레마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석유와 가스 가격이나 높으니까 푸틴한테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100달러 근처에서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오일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70달러 하잖아요. 70달러만 가지고도 하루에 7, 8억 유로가 들어간다 하면은 서방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죠. 자, 러시아 기름을 안 쓸 수는 없고 기름은 쓰자. 돈 주고 사기는 사자. 그런데 상한선 가격을 정하자. 이 소비자들이 즉 유럽, 미국 이런 데서 가격 담합을 해버리면 이것도 러시아는 골 때립니다. 이를테면 40달러 이렇게 담합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러시아가 70달러의 기름을 팔 때 하루에 7, 8억 유로가 들어갔는데 이걸 4억 달러의 가격 담합을 해버리면 러시아한테는 4억 유로가 들어가죠. 그거 전쟁터에 쏟아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러시아 국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한 푼도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왔느냐면 옐런 아시죠? 미국 재무장관. 키보다 IQ가 더 큰 천재. 옐런 할머니 키는 1m 60이에요. 162cm. 그런데 IQ는 그보다 위에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가격을 담합하자. 전 세계가 담합하자. 누구도 똑같이 40달러밖에 안 쳐주겠다고 하면 러시아는 40달러 받고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반발을 많이 했죠. 푸틴이.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은 전쟁 선포로 보겠다는 게 푸틴 입장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무역 외에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무역을 꾸려나가면 러시아는 이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지금 뒤에 뭐가 나갑니까? 러시아 슈퍼마켓 가판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이것을 안 채우면 러시아 국민들은 언제 불평이 터져도 터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무역체제가 가동돼야 저는 웃기는 라다 그란다 클래식 2022 같은 저런 차를 안 사도 됩니다.
그러자면은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풀어줘야 되고, 서방 세계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면 푸틴은 자기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 입장이 되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푸틴으로서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무역을 하긴 해야 되겠다. 무역 안 하고는 못 살겠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제재 하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3국을 거친 밀수 루트로 러시아를 꾸리자. 한 개 국가가, 일개 국가가 국가 체제를 밀수 체제로 돌린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 나라는 이미 망했지. 그게 나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자리의 총책임자로 자기 둘째 딸을 앉혀놓는다. 푸틴으로서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푸틴이 아무리 뒷받침을 해줘도 둘째 딸 카테리나 티코노바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못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같이 공멸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푸틴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 보자면 어떤 게 드러납니까? 불안한 겁니다. 심지어는 둘째 딸한테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둘째 딸이 세습을 받을 만한 어떤 공을 세울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둘째 딸도 세습을 받죠. 그걸 받으라고 지금 이런 엄청난 역할을 맡긴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푸틴은 불안해서, 정말로 불안해서 자기 둘째 딸한테 세습을 준비시키고 있지만 그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푸틴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서방 세계와의 정상적인 무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러자면 전쟁을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을 끝낸다고 해도 끝내는 방식은 더 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서방 세계가 볼 때 저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식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10년, 20년, 어쩌면 푸틴이 죽을 때까지 그 제재를 안 풀어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푸틴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서방이 바라는 방식으로 휴전을 하는 것은 어떠냐? 지금 현재 휴전을 한다면 그 주인공은 서방 세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휴전 조건은 딱 하나죠. 우리 영토에서 물러나라. 푸틴은 그것만은 못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의 성패는 젤렌스키 쪽한테 행운의 여신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푸틴은 정말로 불안하겠죠. 더욱더 불안하겠죠.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불안하겠죠. 그래서 둘째 딸한테 세습을 준비시킨다? 푸틴 오지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푸틴은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못 찾으면 푸틴 자신이 가는 거고, 즉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푸틴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푸틴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푸틴에게는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라는 신무기를 제공했죠. 우크라이나로 볼 때는 여지껏 없던 신무기예요. 우리나라가 볼 때는 별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에서 볼 때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전장에서 등장하지 않던 하이마스라는 무기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가 사실 우크라이나는 동부 돈바스 쪽은 떼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100만 명의 대군을 모아가지고 동부 돈바스가 아니라 남부 쪽 헤르손 쪽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일부에서 알기로는 우크라이나한테 당장 급한 거는 동부 돈바스 쪽이고, 전 세계의 눈도 동부 돈바스 쪽에 쏠려 있는데 남부 헤르손을 탈환하겠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군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고 러시아 군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어떤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발 성동격선대, 동부 주고 남부를 탈환하겠다. 동부를 준다고 해서 아주 주는 게 아닙니다. 라스푸티차가 찾아올 때까지만, 그러니까 여름 넘기고 가을 진창이 올 때까지만 러시아 너희들 거기서 잘 놀아봐라. 우리는 남부로 간다. 남부에서는 러시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좀 이따 따지기로 하고, 러시아 군이 전쟁 초기 당시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남부의 한 도시에서 거대한 분화구가 포착됩니다. 지금 이거는 위성사진이에요. 위성사진에서 이 중간에 거대한 분화구가 보이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것인가? 우크라이나 군한테 저렇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었던가? 아니죠. 하이마스가 때렸는데 거기가 하필
러시아의 무기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쇄폭발이 쾅쾅쾅쾅 일어나면서 그냥 저기에 커다란 분화구가 생기면서 작살이 나버린 겁니다. 미국 CNN, 영국 로이터 통신 등 해외 언론이 어제 현지 시간 12일 각종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노바카홉카 마을이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바카홉카는 러시아 군이 전쟁 초기 장악했던 전략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소도시지만 조그만 도시예요. 주변 일대의 전력 생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수력 발전소 댐이 있고 러시아가 2014년 강제로 합병한 크림반도로 향하는 수로가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해가 수로 끊어버리면은 크림반도에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식수가 없어져 버려요. 당장 거기까지 진행되진 않더라도 의미 있는 공격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영국의 BBC는 우크라이나 군의 노바카홉카 마을 공습으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고 이번 공격으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을 관할하는 블라드미르 레온티예프는 현지 언론인 타스와 한 인터뷰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의 무기로 평화로운 도시를 폭격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을까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남부 군사령부는 노바카홉카 공습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 7대 및 탄약고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번 공습은 러시아에 대한 성공적인 반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탄약고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어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헤르손 지역 주민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긴급히 대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위성 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공개한 사진은 우크라이나 군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된 노바카홉카의 러시아 군 탄약고를 위성에서 촬영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푹 파여가지고 인공위성에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폭발이 컸습니다. 미사일과 충돌한 중심부에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고 주변은 검게 물들었습니다. 이 사진 보면 딱 보이죠. 뭐가 터졌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한 무기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측은 해당 무기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정밀 유도 로켓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공격용 드론에 이어서 이번 전쟁의 새로운 게임 체인지로 등극했습니다. 하이마스는 2005년 6월부터 미국 육군에 배치된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소형 및 경량화한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데다가 기동성도 갖춰가지고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진격으로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70km가 넘는 후방에서 원거리에서 러시아군의 표적을 오차범위 1m 내로 정확하게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이마스 덕분에 기울어진 전세를 바로잡을 기회를 우크라이나군이 잡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주말에도 헤르손 인근 초르노바이오카 공항을 향해 하이마스를 발사했고 러시아군의 지휘소와 탄약고 등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인 모스크바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군의 하이마스 공습 효과에 대해서 크렘린궁이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은요, 푸틴이 굉장히 열을 냈다고 합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하이마스 공격을 막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을 모스크바 타임즈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초르노바이오카는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전략적 요충지로 판단한 뒤 점령한 지역입니다. 이후 러시아군은 해당 도시의 공항을 군사 비행장 및 지휘소, 탄약고 등으로 활용해 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때려버렸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활주로에 늘어선 러시아군의 주요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지만은 전선이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하이마스를 제공한 뒤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하이마스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러시아의 한 텔레그램 채널은 초르노바이오카 공항이 공습을 받아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격분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S-400 하면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러니까 러시아판 사드예요. 러시아판 사드가 이 로켓포를 잡지를 못한 겁니다. 이걸 잡아가 요격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요격을 못한 거죠.
러시아제 S-400은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즉 하이마스와 같은 서방의 전략 무기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받아왔던 무기입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를 막기는 커녕이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곳곳에서 하이마스에 의해서 S-400 시스템 전체가 파괴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자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S-400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X-400은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요격용으로 자실하던 러시아판 사드였습니다. 그런데 S-400이 무용지물이다 뿐만 아니라 그 S-400 시스템 몇 군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S-400 시스템조차도 날아가 버리면 러시아군은 하이마스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하이마스는 2005년 6월부터 미국 육군에 배치된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를 소형화하고 경량화시킨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하이마스는 로켓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데다가 기동력까지 갖춰가지고 쏘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반격당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하이마스 2개를 잡았다, 미국 하이마스 2대를 파괴했다 하는데 그것 역시도 거짓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말로타라니우카 마을에 위치한 미국제 하이마스 2대와 탄약고 2곳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성명을 즉시 내고 러시아의 주장은 가짜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를 사용해서 러시아군에 파멸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하이마스는 4대입니다. 그런 이제 탄약은 여러 발 따라갔겠지만은 이 4대가 건재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측에 의하면은 2대는 파괴됐다고 하는데 아직 건재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대는 헤르손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헤르손에서 드디어 아까 보신 그런 러시아의 탄약고로 아주 박살을 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하이마스를 4대 더 추가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이마스의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잔뜩 가지고 있으면 좀 퍼주면 되겠는데 아주 잔뜩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재고가 몇 대 있다 이런 발표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원래 그런 발표는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지금까지 4대를 줬는데 이게 실적이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대를 더 준다 이겁니다. 8대만 가지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겁니다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기도 힘들죠. 우리나라에도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바로 그겁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 뛰어납니다.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발사 로켓 수도 하이마스는 6개죠. 우리 천무는 발사 로켓 수가 12개입니다. 거기다가 유도 로켓을 사용하면 80km 밖의 표적을 초정밀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천무의 정확도는 깜짝 놀랄 지경이죠. 그냥 타겟이 중간에 딱 떨어지잖아요. 천무는 진짜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마스와 천무를 바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사례가 있습니다. 하이마스를 운용하다가 천무를 도입한 아랍에미레이트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군도 천무의 성능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만약에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투입됐으면 폴란드가 제공한 크랩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완벽하게 전세를 리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당장 척을 지고 무기를 공급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다 하는 방침이니까 공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만약 K9 자주포 공급되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보급되면은 그 전장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생산 능력이 좀 빠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좋죠. 가격까지 싼 겁니다. 어쨌든 러시아로서는 S-400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에 더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로 힘을 얻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군의 인생은 올 여름이 마지막이 될 거다. 마지막 여름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이마스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무장한 100만 명 규모의 군인 확충 계획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고,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를 수복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동원되면요, 러시아 군 지금 10몇만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몰아낼 수가 있겠죠. 100만이 들어가면은. 그런데 100만이 사람만 들어가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미국제 무기로 전부 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무장이 될지는 아직 그거는
확실히 모르는 거겠지만은 만약에 100만 대군이 무장까지 갖추게 되면은 이 전쟁은 누가 이긴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마스가 지금 전쟁 초창기에 제벌린처럼 그쪽에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전쟁 초기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제벌린 사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벌린은 근접전이 불가능한 평야지대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거는 가까이 접근해가 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야지대에서는 가까이 접근하다가는 적의 총구 앞에 노출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탱크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그게 평야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이유입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이 좀 넓은 평야입니까? 우리나라 땅으로 비교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넓은 초원지대에서 어떻게 이걸 메고 탱크 가까이 접근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남부의 헤르손이나 크림반도 이쪽에서는 다시 근접전이 가능한 시가전을 가능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르손이나 크림반도에서는 다시 제벌린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벌린은 동부 돈바스 쪽에서 러시아군에 노획당한 제벌린 많습니다. 뺏긴 거죠. 왜냐? 평야지대에서 겨루다가 제벌린 놓고 도망가야 될 때가 더 많았을 테니까 제벌린이 그냥 러시아군 손에 들어간 거 많습니다. 그런데 동부 돈바스 같이 그런 평야지대가 아니고 헤르손이나 크림반도처럼 시가전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작전이 바뀐 겁니다. 지도를 잘 보십시오. 동부 돈바스는 어쨌든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우세 지역입니다. 하루에 6만 발의 포탄을 쏠 수 있을 정도로 물량전이 가능해요. 평야지대니까 포탄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그냥 가까이 오면 포탄으로 내려갈겨버리면 되니까. 여기는 포탄 6천 발 쏘면서 6만 발을 상대할 수 없는 데다가 여기가 평야지대다 보니까 근접전이 안 돼요. 아예 제벌린 같은 무기를 들고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르손은 근접전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이 잘 싸울 수 있는, 자기네 군대가 잘 싸울 수 있는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발 성동격서 작전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즉 남부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수복하겠다 이렇게 달려들면은 러시아 군으로서는 우리가 동부 돈바스에만 신경 쓰다가 헤르손하고 크림반도를 뺏길 수 있겠네 하고 동부 돈바스 쪽에서 군대를 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작살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누가 유리하다? 우크라이나가 극도로 유리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러시아군은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동격서, 우크라이나의 현지에 비추어서 말을 고친다면 성남격동이 되겠죠. 러시아군이 어차 위험하다 해가지고 군대를 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냥 박살이니까 일로 와라고 꼬시는 겁니다. 와라. 여기서 붙자. 우리가 링을 깔고 그 링에 적의 선수를 끌어올려버리면 이기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적이 마련한 링 위에 올라가는 순간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유리한 쪽에서 전쟁 한번 붙어보자.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판단하겠죠. 저 내려가면 안 되는데, 골 때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군의 작전이 휘말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적절한 군대는 내려가라. 그러면 누구를 내려버리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지 사정에 밝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강제 징집한 옛날에 돈바스 반군들을 내려버리겠죠. 그건 완전히 초갈바지입니다. 오면 오는 쪽 작살을 놔버리죠. 지금 이 작전은 굉장히 영리한 작전입니다. 젤렌스키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겠다고 100만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100만 대군이 지금 집결 중이다. 그리고 도네츠크 지역을 그럼 버리느냐? 아닙니다. 그걸 버리면 러시아군이 전세를 다 몰아가지고 헤르손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동부 돈바스 지역에도 일부 파견하고 주력 부대를 헤르손 쪽으로 깔아버리면 러시아군은 굉장히 헷갈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다가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그렇지만은 영국, 프랑스, 독일, 특히 폴란드 이 지역에서 최대한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레츠니코프 장관은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는데 그는 소련제 구식 무기를 썼던 우크라이나가 155mm 곡사포와 하이네스 같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첨단 드론 같은 신식 무기를 쓰게 된 데는 영국의 공이 컸다고 말하면서도 병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면 더 많이 더 빨리 무기가 필요하다 하면서 곡사포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 100명의 병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호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 특히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9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7억 6,800만 달러 약 9,984억 지금 환율로 하면 1조가 넘어가겠죠. 1조 원 규모의 군사 및 인도적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침략에 맞서서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는 그 전쟁이 지속되는 한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다. 러시아한테 절대로 끝까지 안 밀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의 군사 지원에는 미군의 정밀 유도 로켓인 하이마스 4대하고 그리고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전술 차량, 155mm 포탄, 폭파형 군수품, 카운터 배터리 시스템, 예비 부품 및 기타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공되는 155mm 포탄 1000발은 미국이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았던 신형 탄약이라면서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정밀 조정과 구체적인 목표물에 대한 정확성, 탄약 절감, 효과성 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155mm 신형 포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신형 포탄은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단순 포탄이라기보다는 거의 미사일에 가까운 정확하게 때려버리는 그걸로 효과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1000발 쏠 동안 여기서 한 발만 때려도 목표지에 정확히 딱 때릴 수만 있으면은 그게 더 낫죠. 1000발 쏴가지고 어느 거 하나라도 맞아라 하는 것하고 한 발로 정확히 적의 목표물을 타격해버리는 것과는 이쪽이 효율성이 더 좋죠. 그리고 또한 이번에 추가 제공되는 4대의 하이마스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총 12대의 하이마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가 2대의 하이마스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우크라이나는 12대의 하이마스가 있고 이 12대는 러시아의 곡사포, 러시아의 장거리포 120대를 상대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이게 낫죠. 12대가.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12억 8천만 달러 여기는 현금이 지원됩니다. 왜 현금이 지원되겠습니까? 필요한 거는 그 근처에서 사다 쓰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근처 폴란드나 유럽 지역에 있는 구소련제 무기들 싹 갖다 돈 주고 사 쓰라. 무기상들이 지금 많이 설치고 있으니까 사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줘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지원책은 과감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죠. 거기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제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러시아가 G20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을 위해 흑해를 개방해야 한다는 전 세계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었다. 누가 들었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장관은 강한 공감대가 있었고 러시아는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 거래했던 것처럼 고립된 채로 남아 있었다. 어디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망신을 당해버린 겁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G20 회의석상에서 먼저 자리를 뜬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너무 분명히 울려 퍼졌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브로프는 이렇게 중간에 이르다가 도망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라브로프 장관이 회의장에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구동성이 규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각국의 주장을 들었을 것이라면서 흑해 항구와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의 봉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그 메시지를 받았는지 볼 거다. 우리는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동안에 러시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좋은 메커니즘을 찾기 위해 유엔이 터키와 함께 주도하는 노력에 러시아가 협력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자, 지금 이렇게 G20에서도 러시아는 완전히 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의 저 자랑스러운 무기들이 저기에서 조금이라도 쓰이게 되면 이를테면 다른 나라가 사서라도 거기서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기 수출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무기라는 것은 한번 사용돼가 전과를 한번 얻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를 쩌렁쩌렁 울릴 수 있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하이마스보다도 어쩌면 월등히 뛰어난 실적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이마스만 저렇게 성과를 올리는 거 보면 배가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K239가 넘어갔더라면 주름 잡았을 텐데요. 하여튼 뭐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당장 저 전쟁에 개입해가 무기까지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러시아를 응징하는 것은 충분히 찬성하지만
우리나라 나름대로 국익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러시아는 박살이 나게 돼 있고 러시아가 박살 날 때 우리는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러시아 뒤통수를 푸틴의 뒤통수를 한방 때려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에 대한 참여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게 3월 달부터 나오던 이야기였는데요. 지난 3월 달에 한참 우리 대선이 무르익고 있을 그때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주요 국가들에게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칩은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4는 나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습니다. 이 칩4를 결성해가지고 중국에 대항하자는 건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뭘 해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위대한 중국의 부흥을 외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은 칩4 동맹을 내세워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속내를 깔고 있죠. 중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한테도 경고를 하고 있죠. 또 중국이 남중국해나 대만 등을 대상으로 군사적 패권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동맹으로 맺어진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의 안보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망 이른바 칩4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도 개별적으로 이 같은 요청을 각각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메모리 분야 최강자인 한국,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본, 이를 싹 아울러 가지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기존 반도체 강국에는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2025년 핵심 기술과 부품을 70%까지 자급자족하겠다는 제조 2025 정책을 내고 개별 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지금 다 어그러져가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이 지난해에만 28건의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조 2140억, 지금은 34조가 되겠죠. 정도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SIA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매년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 정부의 지원은 더욱더 확대되는 돈으로 이것을 밀어보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대만 4개국 간의 교차 투자와 대규모 공장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미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소식이 갑자기 미국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미국이 시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8월까지는 결정을 해라 하고 8월달이라는 시한을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월달까지 어떻게 이 세부조항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5월달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가입 문제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나 비슷하죠. 물론 대한민국이 어느 줄을 잡아야 될지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원칙은 재료는 여지가 없다고 보더라도 디테일은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우리 정부에 다음 달까지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 요청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달부터 한일 대만, 한국과 일본, 대만 3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과 함께 칩4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팹4예요. 팹4. 자, 미국에는 인텔같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고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대만하고 한국에 있고 그 소재를 공개하는 기업은 일본에 있는 만큼 이 4개국이 함께 동맹을 결성해서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당장 가입하겠다 이런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럴 때 좀 과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렇게 망설일 이유는 없어요. 중국에다가는 이건 단순히 우리끼리 공급망 협약을 맺는 거다고 적당히 구슬르고 넘어가야지, 그렇다고 중국 눈치 보고 이걸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나름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칩4 동맹은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 등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어서 중국의 보복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왕창 보복을 한다, 그거 못해요. 중국 절대로 그래 못합니다. 이미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가 사실상 반도체 기계를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까?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기계 제조 장비 업체 역시도 미국의 특허를 갖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적인 것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일본하고 네덜란드와 함께 최신 장비 중국 유입을 막는 채널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중국에 그 장비를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 UV 장비가 중국에서 돈을 아무리 많아줘도 네덜란드 업체는 한 단계 뒤떨어진 것만 팝니다. 최첨단은 안 팝니다. 아예 네덜란드 업체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허를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정할 만하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모든 채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공식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주도 공급망에서 우리가 빠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돼요. 함께 가자. Go together. 같이 간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워싱턴의 소식통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참여 여부나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정보는 지금 서울신문 단독, 서울신문 특종인 셈인데 제가 서울신문 기사는 웬만하면 안 가져오는데 팩트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서울신문의 논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라 그러면은 바이든이 지난 5월달 방한했을 때 한미 공동성명이 나왔죠. 그 공동성명 중에서 기술 부분을 지금 제가 뒤에 붙이겠습니다. 그걸 봐야 이것이 한미 공동성명 차원에서 그것이 구체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하도 중요해서 영문도 같이 갖다 놨어. 그래서 이거는 영문도 읽고 한국어도 읽고 다 두 개 다 읽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 신흥기술과 핵심 기술, 신흥기술 두 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개발하는 건 주로 미국이 많이 해요. 특허는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 그걸 발전시키는 건 한국이 잘해요. 그래서 이걸 발전시키는 데는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 이게 민주주의 아닌데는 이거 안 준다 이겁니다. 뺀다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바로 눈알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에요. 중국이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키는 데는 기초가 뭐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주의적인 보편적 가치, 원칙과 가치예요.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 민주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죠. 미국은 4년 연임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대리인을 바꾸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국민이 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는 평등이에요. 정의와 평등. 자, 그렇지 못한 나라한테는 이런 것이 사용되거나 개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안보, 집단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의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뭐? 지금 뭐라 그랬죠? 에너지 안보라는 말 들으셨죠? 에너지가 안보다. 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지금 세계 기름값 올라가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러시아 저러니까 당장 기름값 때문에 미치겠죠. 자,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이 양국 다 있죠. 양 정부 간 행정적 정책적 접근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뭐냐? 지금까지는 안보하면은 국방에 관한 양 국가의 대화가 있었다면 경제안보 대화 기구를 출범시킨다 이겁니다. 경제안보.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돈을 벌자 이거죠. 안심하고 미국도 한국도 그렇고 8개 국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뭐 이렇게 8개 국가. 인도는 아직 아니지 빼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는 데는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 공로입니다. 카이스트 누가 만들었죠? 키스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자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와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이다. 옛날에는 미국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한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뭡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미국에서 개발되면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민간인과 국가기관이 이것을 강화해 나간다. 양국 협력을. 나아가서 양국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 전문 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제안했다.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미국 과학자가 한국 오고 한국 과학자가 미국 가고.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 이 같은 핵심 신흥기술 관련 파트너십이 정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자, 미국엔 우리 삼성이 투자를 하고 현대가 투자를 하죠. 대신에 미국 연구개발 인력도 한국에 투자 좀 해라. 그거예요. 그거. 받아낼 걸 받아내고 있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누구도 해라 해가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바란다. 이거 정말 졸달 일이죠. 미국이나 북한이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 보면 졸달해버립니다. 뭐냐? 양 정상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 국방 조달 협정 하면 미국 국방 조달 협정이 있죠. 거기에 한국의 FA-5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으신 적 있죠? 우리나라 공군기가 미국 공군에 납품한다고.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이 협정이 맺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개시되는 것을 포함해. 논의가 언제 개시된다? 오늘부터. 자, 그러면서 국방부문의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파트너십은 잘 돼 왔지만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FA-50 공격기 그 연습기죠. 처음에 A-50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거요 뭐 F-35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연습기로서는 세계 최고. 그 공격기로도 쓰잖아요 실제로. 그걸 미국이 그 분야의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에는 연습 안 하고 비행기 탑니까? 미국 조종사도 연습해야지. 우리 FA-50 사갈걸요? 수출할걸요? 이거 바탕 닦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좀 빼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요 부분.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Spent Fuel Management 뭐예요? 사용 후 핵 연료. 자,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죠?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Nuclear 핵 익스포트 수출, 프로모션, 정진. 자,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됐다. 뭐가? 사용 후 핵 연료. 이거는 엄청난 게 우리나라 사용 후 핵 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이걸 재처리만 하면, 재처리 한 번만 하면 이게 플루토늄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 그 순도를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 기술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허락을 안 했죠. 승인을 안 했던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빨간 데만 읽어볼게요. 양국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 자, 선진 원자로 하면 세계적인 원자로 최고 선진 기술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5년 동안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선진 세계 최고예요. 그 선진 세계 최고의 기술에다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그러죠.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일 거예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우리나라가 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더 앞서 있고. 자, 여기에서 양국이 이걸 개발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배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 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 원자력 요거 빼고 요 이제 좀 넘어가 가지고 요 부분.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여기 한 문단 끊어지죠. 양해각서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이게 최고의 소득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뭘 시작한다? 사용 후 핵 연료. 우리나라가 이게 제에 있다는 거야. 사용 후 핵 연료를 관리하고 원자력 수출을 진행하고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앞으로 이 주제는 어디로 간다?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로 이 주제가 넘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살살 달래가면서 또는 격하게 큰소리 칠 때는 큰소리 치면서 사용 후 핵 연료 관리권을 다 가져와야 돼요. 이게 참으로 지난한 좀 어려운 과정일 수 있는데 스타트를 하는 느낌이 딱 들죠, 여러분. 딱 드시죠. 이 문장 딱 보면 되죠. 이 문장은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영어 문장도 영문 그 저기 공동성명 문장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 the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딱 이렇게 명시가 돼가 이게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딱 요 말이 됩니다.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재밌는 거. 제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을 다 하기에는 밤을 새도 모자라니까 요거 하나 또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우주 협력 전 분야? 그럼 발사부터 인공위성 관리까지 진짜 미국이 그걸 협조해 준다고? 협조해 주나 봐. 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한 양국 정상은 우주 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르테미스 그거 다 아시는 거고. 자, 여기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거 뭐예요? 우리 GPS 그러죠. GPS 이게 KPS로 바뀐다. KPS. 이거 GPS가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GPS가 한 개가 자기 자동차 위치 콕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몇 개가 탁탁탁탁 자기 차를 계산해가 찍어가지고 위치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KPS가 되면 뭐가 됩니까? KPS가 우리가 자동차에 뭐 싣고 다니고 뭐 이게 다 되면 중국 미사일요, 북한에 쏘는 미사일요, 우리 KPS로 그냥 정확하게 몇 센치 오차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정확해지면은 KPS가 중요한 게요, 무기 분야예요. 물론 우리 승용차 뭐 비행기 운항 뭐 선박 운항에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 재밌죠. 뭔가 다 꺼내놓고 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 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력했다. 자, 우리 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쾅 하고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려 가지고 우주에 진입,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키는 직전까지 가 있어요. 딱 진입시켜 가지고 우리 인공위성체가 우리 것을 우리나라를 돌면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려 가지고 진입 그 프록시 일종의 비슷한 물체를 올렸는데 거기서 위성은 아직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 있다면 거의 다 됐는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빨리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몇 개만 넘겨주면은 한국이 그 분야에 도사가 돼버린다. 정말 제 실력을 갖춘다면 제일 벌벌 떨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드가 문제가 아니죠. 하늘에서 쳐다본다니 중국 땅 전체를. 그러면 지금 당장 산샤댐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쳐다본다 이겁니다. 대만 우리가 방어해 줄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거기까지 너무 나간 건데,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양국이 어떤 공동 개발을, 공동 협의를, 파트너십을 강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코러스 FTA가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한미 FTA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고 있지만 바이든은 그거 이익 많이 봐라 이겁니다. 이익 보되 반도체 내놔. 이거 어제 삼성 가가지고 샘성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저는 그 샘성 할 때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반도체 그 했던 이야기 그대로 들리디다. 마치 그 할아버지, 위건 할아버지입니까? 그 할아버지 울림처럼.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회가 한반도를 넘어간다 입니다. 한미 관계가. 여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양 정상은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국제 질서는 어떻게 촉진돼야 된다? 민주 질서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추진,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정진이라는 양국의 공동 가치. 이 공동 가치에 어긋나는 부분은 부패 척결이 아니라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인권 정진이 아니라 인권을 더 무참하게 묵살하고, 또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독재 규범에 기반한 그런 질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학문적인 용어로 제가 클랩토크라시라 그랬죠. 자, 이 클랩토크라시를 중국을 바로 찍어서 이야기하면은 중국은 그날로부터 미국한테 전쟁 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찍지는 않고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정진하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건 중국과 북한한테 받지 하는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딱 갖다 붙이면 중국이 돼버리죠. 그 다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워낙 양이만 오늘 제가 대구 갔다 왔는데 양은 또 엄청나게 쏟아내 놨더라고.
그 이제 저기 계속 중요한 점은 오늘은 요점 체크만 하고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 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 세탁 대응, 이거 뭡니까? 북한 해커팀이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서 이 사이버가요. 여러분은 아직 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국가 단위로 가버리면은 사이버가 바로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요. 사이버전에서 완전 100% 이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기고 있는지 아시죠? 전 세계 해커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다 작사를 내놨는데 어디서 생각지도 않은 스페이스 X를 든 누굽니까? 제가 나타나가지고 위성으로 탁 인터넷을 연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서 맛이 가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버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 정상은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 이 부분을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뭡니까? IPEF가 뭐예요? I 인도, P 퍼시픽 태평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E가 뭐예요? 경제, 이코노미. 그 다음에 F가 뭡니까?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 빼고 이거잖아요. 중국을 빼고 중국 오지 마. 이것의 그 목적은 공급망 확보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반도체 생산이 멈춰. 네온가스가 당장 안 나오니까 반도체 생산이 멈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것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 개의 국가나 마찬가지로 엮여 있는데 이것이 공급망을 평상시에 점검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중국은 뭐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느냐면은 휘토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해서 휘토르 무기계를 가지고 뻥뻥 큰 소리를 쳐대니까 중국은 빼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해가지고 8개 나라가 뭉쳐요. 이 8개 나라가 뭉치는데 한국이 참여를 해. 그러면 중국은 나머지 8개, 7개 나라에서는 잭소리도 못하면서 한국 보고만 참여하면 안 돼 하고 있어요. 사드 보복 다시 할 것처럼. 사드 보복 다시 못합니다. 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성질에 그래? 반도체 보복 해버리면 중국 문 닫아야 돼요. 사드 보복이 1의 역할을 한다면 1의 위력을 가졌다면 반도체 보복 해버리면 100의 위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중국한테는. 100대 1의 전력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못 건드립니다. 그렇다고 전쟁 쳐요. 못 칩니다. 대만 하나도 힘들 판에. 자, 그래서 지금 IPEF를 통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라고 공동성명에 못을 탁 박아놨으니까 이걸 탁 읽고 있는 시진핑은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양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할 것에 동의했다. 참 중국이 들으면 졸도 한 10번, 15번 정도 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까지 끌어물어버리면 중국으로서는 거품이 막 나오죠. 대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만을 넘어가서 남중국해 전체를 건드리면은
중국으로서는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배가 다니는 거, 상공 비행, 비행기가 다니는 거,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 뭐 이상한 산호섬 같은 데다 비행장 닦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 영토인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거, 미국이 내 걸로 배단이에요. 일부러 군함 밀어넣어 가지고 너그 땅 아니다. 너그 땅 아니야. 그게 미국이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 중국이 자기 본 영토보다 더 훨씬 큰 바다를 자기네 내해처럼, 자기네 호수처럼 주장하는. 박건심님 커피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는데 커피 대신 물 한잔 할게요. 자, 그러면서 물 한 잔 마시니까 목소리가 칵 터지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리를 포함하면서 이 뭐예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권이 어디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까? 미얀마. 자,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정진하기로 하였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붙는 내용이 뭐예요?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구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미얀마 문제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들어가네요. 얼마나 커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한미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한국의 발돋움입니다. 이렇게 입을 대놔야 나중에 그쪽 지역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권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뭐 이권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일 끝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감사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요게 끝입니다. 자, 이제 워싱턴 한번 갔다 오면 되겠다, 그죠? 지금 아주 긴 시간 방송 시작한 지가 46분. 아유, 너무 길겠다. 오랜 시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커지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를 충족시킨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핵연료 채처리, 이 단어만 들어갔다 해도 저는 만족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에 들어갔다. 자, 오늘 제가 좀 출장을 좀 다녀오다 보니까 방송이 늦었습니다. 많이들 기다렸을 텐데 5월 21일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한 전문 분석, 전 문장을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했는데 뭐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만은 영문도 다 봤습니다. 보고 큰 한글본과 영문본이 큰 문제가 디퍼런스가 차이점이 없었고, 그래서 한글 가지고 분석했고 중요한 부분은 영어를 가지고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저 식사할게요. 이런 거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뭐 저기에다가 잔치국수 한 2그릇 말아야 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거 먹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쨌든 재미있는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